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사회를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로 활동하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 경제 위기와 진보좌파의 대안들과 관련한 주제들로 지금 토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해봤고, 오늘은 1930년대 대불안과 원조 뉴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미국의 뉴딜에 대해서 오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진행 방식을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발제자가 발제를 해주실 거고요. 그 뒤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하거나 또 의견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채팅창을 통해서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전화 발언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채팅창과 또 더보기란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 이정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이정구님은 마르크스 21 편집자이시고요. 그간 마르크스 21과 또 주간신문 노동자연대에서 오늘날의 세계 경제와 또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 그리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 다수의 글을 써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익한 발제를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네, 바로 이정구님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가 1930년대 대불황 이래로 가장 심각한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렇게 뉴딜 정책, 뭐 한국판 뉴딜이든 이런 뉴딜 정책을 실시하겠다, 뭐 양적 완화 등등을 이렇게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간에 알려진 또는 이게 세간의 어떤 통념으로는 이런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렇게 내용으로 발제를 할까 합니다. 보통 1930년대 대공황의 시작은 1929년 10월 24일 날 금은 목요일 날, 그러니까 주가가 다우존스 주가가 폭락했던 그날이나 또는 그 며칠 뒤인 10월 29일, 그러니까 금은 화요일이라고 또는 마의 화요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날 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그때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 일설에 의하면 마찰루에서 사람들이 뛰어내려가지고 거리는 시체로 절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건 알렉스 캘리코스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시겠는데요. 이 당시 1929년에 뉴욕 다우지수의 29년 당시 한 200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 33년에 한 4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한국의 종합주가지수가 최근에 한 200, 2000 정도 됐는데 이 종합주가지수가 한 400 정도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29년 10월 달부터 이렇게 세계 대공황, 그러니까 이 30년대 대불황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그런 원인이 있었는데 그 점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29년 대공황 이전의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당시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뉴욕 은행의 은행장 미첼은 뭐 주가도 그렇고 산업 생산도 그렇고 또는 이렇게 신용, 다시 말하면 오늘날 치면 금융 쪽도 전부 다 뭐냐면 어떤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당시 미국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가가 정말 고원 상태, 아주 높은 수준에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콧 피처제럴드라고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소설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그 당시 미국의 상류층이 그야말로 이렇게 사치스러운 향연을 벌이고 있을 때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그야말로 정말로 잘 나가던 때, 그 당시 경제학자들은 이 신기술에 기초해서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나오고
헨리 포드가 국민차를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시중에다가 판매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이렇게 자본주의의 어떤 이렇게 서막이 열리는 이런 시대다라고 했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때 29년에 소위 이렇게 그 숙취가 정말로 이렇게 심각한 위기로 이렇게 나타났던 때가 29년 대공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 당시에 이 대공황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상 이런 것이 뭐냐면 29년 대공황 그 어떤 주가 이런 걸로 이게 나긴 했지만 사실 그 전부터 이렇게 원인이 있었는데요. 그 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미국은 그 당시 세계 경제의 한 절반 정도의 이렇게 이 산업 생산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커다란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의 경제에서 볼 때 한 1925년, 26년부터 이렇게 이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산업 생산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산적 부분에서의 산업 투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비생산적인 부분, 예를 들면 부동산이든 아니면은 사치제라든지 또는 부동산 투기 같은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 자본들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 또 이렇게 이 부자들을 위한 소비 이런 쪽으로 이렇게 투자가 몰리기도 했고 또 민간 소비도 주되게 뭐냐면 대출에 기반을 한 민간 소비가 이게 지탱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투자는 뭐 크게 20년대 초반에 비해서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보면 이렇게 이 생산적 부분은 이렇게 훨씬 축소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면 1925년, 26년에 플로리다 지역이 그야말로 미국에서는 유명한 휴양지였었는데 이 지역에 부동산 거품이 일었다가 완전히 꺼지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찰스 폰지라고 하는 사람이 폰지 사기가 의 어떤 대명사인 폰지라는 사람이 이때 사기를 쳤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야말로 once upon a time 아메리카의 시기였던 건데요. 근데 이때 미국 경제는 실제로 뭐냐면 실물 부분에서의 경제는 하락하고 있었고 또 그다음 세계 2위의 경제를 자랑했던 독일 경제도 28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8년에 유명했던 그 프랑크푸르트 보험사가 무너지게 됐고 28년에 뭐냐면 독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190만 명의 실업자가 이렇게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31년에는 5월 달에는 그 크리스탈 안슈탈트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제1의 은행이 망했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와 그 당시 독일, 유럽 쪽은 거의 금융기관으로서는 거의 이게 연결되어 있다시피 했고, 그쪽에 주택에 투자를 많이 한 쪽은 뭐냐면 영국하고 미국이었는데, 이렇게 20년대 후반부터 독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그 돈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이렇게 오게 됐던 거고, 또한 영국이나 미국 전체다가 이 독일 경제 위축 때문에 불황을 같이 겪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의 어떤 영향으로 1931년 8월 달에는 소위 영국의 두 번째 노동당 내각이 무너지면서 램제이 맥도날드가 이렇게 이 토리당과 더불어서 국민정부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어떤 정치적 격변들이 벌어지던 이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다우지수가 200에서 한 100 이렇게 떨어질 때는 사실 이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907년에도 이와 비슷한 경제 위기가 미국에 들이닥쳤던 적이 있었고 1893년 4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위기가 있었고 10년 전인 그러니까 1921년 2년에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뭐냐면 회복되는 듯 하다가 이게 위기가 닥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이 위기는 그냥 금세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대통령인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었었는데 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각은 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당시 루즈벨트를 포함해서 미국에 살고 있던 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경제 자체는 뭐냐면은 불황이 오면 다시금 호황이 오고 호황이 오면 불황이 오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자기 조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경제가 불황이 있으면 다시금 회복되고 회복되면 다시 불황으로 가고 하는 이런 어떤 패턴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따라서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위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금하는 이런 정책들을 이렇게 주택에 펼치고 있었고 또 그런 어떤 이렇게 신념을 확고하게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그 당시 근본이제로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각국이 지금처럼 각국이 자국의 어떤 통화 정책을 전혀 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 그 나라의 그 금이 빠져나가니까 그 나라의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을 많이 해서 이렇게 다시금 들어오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국제 수지의 균형을 이루는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각국의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들은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전 세계가 그야말로 하나로 묶여져 있던 이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932년이 되니까 이 사태가 심상치 않게 전개된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업률이 29년 이전에는 한 100만 명 정도였던 것이 1931년, 32년 지나면서 800만 명, 나중에 32년에는 1200만 명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1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미국의 이 노동력 숫자가 5천만 명이었으니까 사실상 거의 한 25% 정도 됐던 거거든요. 그렇게 증가하게 됐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은행 한 2만 4천 개 중에 1만 개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아있는 1만 4천 개 은행들도 영업정지, 그러니까 영업을 거의 하기 힘든 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태가 정말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29년과 비교해서 1932년에 이 산업 생산은 절반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건 이게 심각하게 이렇게 느껴졌던 거죠. 바로 이런 분위기에서 1933년에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이게 대통령 3월 달에 취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처음에 루즈벨트도 그 당시에 어떤 경제적 통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방임주의, 그 다음에 균형 예산, 다시 말하면 정부가 세입 규모 내에서 세출, 다시 말하면 정부 지출은 이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 가장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균형 예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근본이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933년에 루즈벨트가 처음에 대통령에 당선될 때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은행이 하도 망하다 보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되자마자 3일 동안 모든 은행을 다 중단시켰어요. 그 영업을 중단시키고는 이 중앙은행, 다시 말하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은행들을 살리고 나머지를 이게 죽이도록 하고 이런 어떤 조정들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은행들은 예금자들의 예금을 받았고 또 자기 돈까지 합쳐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망하게 되면 예금자들이 예금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가 했던 또 정책이 뭐냐면은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을 나눠가지고, 즉 뭐냐면 은행들을 칸막이 해서 투자를 해서 투자 실패가 있더라도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 그러니까 예금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예금자 보호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테네시강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민간 산업, 그러니까 민간 자원 보존단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면서 한 몇십만 명,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해주곤 했는데, 문제는 1933년에 이런 정책을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소위 간의 기별도 가지 않는 이런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우선 29년 대불황 전후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GDP가 한 10%인데 비해서 29년에서 33년 사이는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26%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광공업 생산도 15%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35%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주택 착공은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81인데 이건 뭐냐면 이미 미국의 그 부동산 경기는 1926년 플로리다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경기는 완전히 망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뉴욕의 가장 명물인 이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하는 게 1930년에 완공이 됐는데 그 당시 아무도 입주를 하지 않아가지고 텅 비었다는 뜻이 엠프티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그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수익은 68%에서 마이너스 80%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까지 이렇게 치솟았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즈벨트가 처음에는 그 균형 예산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했지만 이게 도무지 그 경기를 살리거나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1933년에 소위 지출, 그러니까 재정 지출이 한 38억 달러 정도였던 것을 34년에는 60억 달러 정도로 배로 늘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34년 이후부터는 60억 달러, 70억 달러, 86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33년에 이 뉴딜을 시작했지만 이 도무지 어떤 효과도 없다 보니까 34년부터 본격적인 어떤 뉴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본격적인 뉴딜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주되게 꼽는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농업조정법이라고 해서 농민들에 대한 이렇게 지원, 두 번째로는 전국산업부흥법이라고 해서 이 노동자와 기업들에 대한 지원, 세 번째로는 테네시강 종합개발, 이 세 가지를 꼽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농업조정법은 원체 29년 대공황 이후로 농산물의 가격이 완전히 폭락해버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어떤 농산물, 다시 말하면 어떤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이 가격을 더욱더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부가 오히려 농산물, 그러니까 이게 그 농업 생산물들을 재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9년에 이미 대공황 때문에 이 농민들, 즉 이거 소농이나 빈농들이나 수작농들이든 심지어 중농까지도 다 몰락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토지 다 버리고 캘리포니아나 어디다 이거 불황민처럼 거지처럼 떠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남아있던 토지, 버렸던 토지를 전부 다 뭐냐면 부농이나 대농들이 다 사가지고 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33년에 이 농업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33년에 했던 농업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경작을 하지 않으면 돈을 정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부농들을 위한 정책이었던 거죠. 부농들은 토지를 헐값에 막 매입해 놓고는 이 경작할 이렇게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런 땅을 뭐냐면 국가가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국가 이게 산업부흥법이라고 소위 니라라고 하는 산업부흥법인데 이건 뭐냐면은 우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기업들은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쟁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특정 지역에서 경쟁 때문에 자기가 영업 활동을 하는데 엄청난 이렇게 방해를 받거나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기업들의 어떤 수익이 그러니까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위 그러한 법을 만든 게 뭐냐면 1800년대 후반에 소위 셔먼법이라고 반트러스트법이라고 해서 반독점법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카네기 철강 회사가 혼자 다 장악하고 그 다음에 오일 회사가 혼자 다 장악하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반독점법을 만들어놨는데 이 반독점법을 잠시 유예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담합에 의해서 가격을 인상시킨다든지 담합에 의해서 경쟁을 제한해서 이게 손실을 줄이는 이런 방식으로 갔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우선 뭐냐면 아동노동을 금지하면서 성인들의 어떤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아동노동을 금지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그 최저임금제를 실시한다든지 세 번째로는 최고 노동시간제, 그러니까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못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뭐냐면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기보다는 대기업들에게 대부분 다 그 혜택이 많이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34년에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당시는 TV가 없고 하니까 라디오에서 이 노변 담화라고 그러니까 화롯불 앞에서 루즈벨트가 이제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을 합니다. 이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나는 이렇게 대규모 산업 예비군들, 다시 말하면 산업 이렇게 실업자들이 미래에 우리 미국에서 필연적으로 있는 것을 이렇게 난 결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꼭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는 게 아닌 게 문제인데 루즈벨트가 있는 동안에 미국의 실업자 숫자는 800만 명 이하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게 심각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업자 수인데 이게 100만 명 단위인데, 1931년에 800만 명에서 1932년 1200만 명, 33년에 1200만 명에서 나중에 거의 41년 때 500만으로 떨어질 때까지 거의 8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루즈벨트의 어떤 뉴딜 정책이 물론 약간의 어떤 효과는 있긴 했지만 한 1200만 명에서 800만 명, 900만 명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이렇게 기여는 하긴 했지만 완전히 해결하거나 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테네시강 종합개발 사업인데요. 대부분의 이렇게 많은 이렇게 뉴딜에 대해서 칭송하는 그나마 괜찮은 정책이 이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개발 공사를 하면서 즉 토목 공사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 테네시강 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그 전력을 생산하는데 그 당시 미국의 전력은 1시간당 1kW에 한 4.2센트 정도였는데 이 테네시강 유역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1시간 동안 1kW를 2.4센트 정도로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절반 가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 생활 수준의 혜택을 가져다 준 셈이었던 거고요. 이제 그 때문에 이걸 두고서 부자들은 사회주의 정책이다 뭐 이렇게 해서 막 공격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 즉 뭐냐면 농업조정법이라든지 국가산업부원법 같은 이런 정책들이 1935년에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 이게는 뭐냐면은 이렇게 위헌 조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런 위헌 조처들에 이어서 이 루즈벨트는 이런 것들과 비슷한 성격의 정책들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예를 들면 이 전국 산업조정법을 이어서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렇게 와그너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발의한 와그너법, 다시 말하면 이게 노동조합을 쉽게 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을 만들거나, 또는 이게 사업진흥청이라고 해서 전국 산업부흥청이 추진하고 있던 실업자들을 끌어들여서 공공근로를 하면서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사업진흥청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정책을 펼칩니다. 이때 그나마 가장 많이 고용했던 때가 한 350만 명 정도로 고용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때 고용할 때 주되게 뭐냐면, 예를 들면 도로를 만들도록 이게 이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옆에는 이렇게 그 뮤지션들이, 그러니까 음악가들이 뭐 바이올린이나 뭐 이런 걸 연주하고, 그 옆에는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왜냐하면 음악가나 그 미술가도 전부 다 실업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런 식으로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막 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 약간 회복을 보이는 듯 하자 루즈벨트는 35년, 36년에 다시금 균형 예산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산업진흥청에서 350만 명 중에 한 150만 명을 무급 휴직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금 이거 그만두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1937년, 38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다시 한번 이렇게 닥치게 됩니다. 이때 그래프를 하나 보게 되면요, 1937년에 산업 생산 지수가 한 117 정도였던 것이 1938년에 보면은 한 76으로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공황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쓴 찰스 킨들버그는 그야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기 하강이었다. 그리고 35년, 36년에 이 미국 경제가 그야말로 회복된다고 하는 게 완전히 사상누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렇게 미국의 뉴딜 정책을 이렇게 볼 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년, 38년의 위기 때문에 1941년에 미국이 전쟁,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들면서 완전히 그 29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미국의 뉴딜 정책을 다른 그 당시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우선 그 당시에 독일 같은 경우는 33년에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민간 기업들을 완전히 국가가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소위 군사 드라이브의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갔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이 29년 대불황을 맞으면서 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37년에 그 중일 전쟁을 벌이면서 이게 전쟁 드라이브로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28년에 스탈린이 1차 5개년 계획과 그다음에 강제적인 공업 집산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 또한, 소련 또한 뭐냐면은 전쟁 드라이브를 통해서 필요한 이렇게 이 군수물자 생산을 위해서 모든 산업들과 농업들을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체제로 이렇게 탈바꿈하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번 주요 선진국들의 산업 생산에서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37년, 38년에 그런 어떤 이렇게 위기를 전혀 겪지를 않고, 오히려 뭐냐면 경기가 이거 1920년대 대불황에서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32년에 떨어졌다가 36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또 이렇게 이 불황을, 이렇게 더블딥 같은 그런 불황을 이렇게 겪게 된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뉴딜 정책이 실제로 뭐냐면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었고, 그조차도 뭐냐면은 다시금 불황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하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뉴딜 정책에 대한 오늘날의 의미를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뉴딜 정책이라고, 그러니까 그 뉴딜 정책을 펼쳤던 1930년대 대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0년대에 미국과 그 당시
이 독일 또는 영국 등등의 주요 선진국 이렇게 서방국가들의 산업 생산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하락한 때문에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 부동산이든 아니면 투기적 산업들의 거품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뭐냐면은 그걸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30년대 그런 대불황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점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주류 경제학자나 또는 이렇게 이 비주류 경제학자들조차도 이윤율의 위기라고 하는 점에서 저는 이렇게 30년대 대불황을 살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30년대 대불황을 단지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러시아 또는 프랑스, 영국 등등의 나라들을 이렇게 살펴볼 때 막스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할 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뉴딜 정책이 결코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년의 심각한 불황을 통해서 입증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사실 국가자본주의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그래프를 보면 이 미국의 국내 총생산에서 연방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우선 29년 이전 한 30년 이때를 보면은 이 GDP의 한 5%나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뉴딜 정책을 실시했을 때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는 소위 40%, 45%까지 올라갔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즉 전후에는 한 20% 내외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필요할 때만 개입하지 되도록이면 개입하지 않는다는 자유방임주의에서 29년 대공황, 즉 대불황을 맞으면서 어쩔 수 없이 약간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개입을 하다가 이것이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것을 다 회복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이제는 이 국가가 이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GDP 한 20% 수준까지 계속 개입하는 이런 수준의 변화가 1930년대 대불황 이후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29년, 30년대 대불황과 뉴딜 정책 등등이 사실상은 이렇게 아까도 제가 이렇게 발제 때 잠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보호무역주의, 다시 말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이나 수입품들에 대한 관세를 엄청나게 부과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급자족 경제로 돌아갔던 거고 세계 무역이 그야말로 거의 이렇게 5%도 안 되게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각국은 자기 살기 바빴고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면서 자기 살기 하는 정책들로 나가게 됐던 거고 이것은 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는 이제 혼자서 살 수 없던 독일은 체코나 폴란드를 석탄 때문에 침공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이 목재라든지 또는 자원을 위해서 만주나 동남아시아를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것은 뭐냐면 이런 어떤 이렇게 불황은 사실상 이게 제국주의적 어떤 갈등을 더욱더 첨예하게 만들고 따라서 2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나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이런 경제적 위기가 이 전 세계의 어떤 제국주의적 경쟁과 또 전쟁을 더욱더 이렇게 부추기는, 더욱더 이렇게 촉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적 교훈으로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제자의 발제 잘 들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참가자분들이 질문을 하시거나 또 의견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남겨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 연결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발언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3분 동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많이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이나 의견을 고민을 하시는 동안에 제가 발제자에게 이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앞서서 이제 발제자도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의 위기를 1929년 대불황 이래로 가장 심각한 그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 이 경제 위기가 지금 1930년대의 대불황 수준까지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지 그 전망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위기와 1929년 그 대불황을 비교를 한다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일단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을 1930년대 대불황 이래 최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바로 일전에 10년 전에 벌어졌던 2008년의 경제 위기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되는 건데요. 이것을 뭐냐면 제가 이 공포 버전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학자들, 특히 경제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는 보니까 미국 국무장관도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 수준이,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노동자 숫자가, 그러니까 고용 가능한 노동자 숫자가 1억 6천만 명입니다. 여기에 실업자 숫자가 한 3,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4천만 명 정도면 25%거든요. 근데 지금 3,500만 명 정도 수준인데 1930년대 대불황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한 25% 정도 였던 거예요. 물론 뭐 산업 생산, 공장 가동률 뭐 등등 이게 여러 가지 점들을 다 또는 뭐냐면은 뭐 이렇게 국제 무역의 어떤 이렇게 정도 등등을 다 봐야 되긴 하겠지만 실업률 요 하나만 놓고 보면 이미 뭐냐면 1930년대 대불황 수준에 근접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뭐 미국 국무장관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장하준 교수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 이 코로나19가 만약 백신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치료제가 만들어진다면 뭐 이런 어떤 심각한 위기라 할지라도 금세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치료제나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뭐 그 전문가들의 예상에 의하면 1년, 2년 내에 만들어진다면 그건 그러니까 기적에 가까울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뭐 설사 지금 어느 정도 방역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재확산의 우려 때문에 예전 수준만큼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수준, 딱 지금 상황에서도 이미 2008년의 경제 위기 수준을 뛰어넘고 있는데 대부분 세계 경제든 한국 경제든 중국이든 미국 경제가 다 1분기, 2분기 다 마이너스 생산은 다시 말하면 경제가 수축된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설사 방역을 잘 해가지고 약간 회복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재확산된다면 또다시 이렇게 경제 활동을 줄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2008년의 경제 위기를 뛰어넘었지만 1930년대 대공황 수준과 2008년의 경제 위기 그 사이에 어느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수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된다면 아마 1930년대 대불황 수준으로까지 갈 수도 있겠죠. 한데 지금 그 수준이다까지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는 과정인 건 맞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1930년대 대불황과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비교해 보면 제가 볼 때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뭐냐면은 코로나19도 결국 자본주의 체제가 만든 감염병이고 또 2008년의 경제 위기 이래로 이 심각한 어떤 자본의 파괴, 다시 말하면 충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자본이 파괴되고 이렇게 해서 회복될 어떤 바탕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설사 양적 완화다,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많이 돈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회복다운 회복을 확 이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1930년대 대불황 때도 바로 이렇게 자본주의 위기, 다시 말하면 이윤율의 하락으로 인한 위기고 또 이 뉴딜 같은 그런 어떤 경기 부양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바로 살아나지 못하는 좀 이런 어떤 이렇게 상황에서는 비슷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둘러싼 이 대안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케인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인스는 살아생전에 뉴딜 정책을 지지를 했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인스의 정책인 국가의 경제 개입과 경기 부양이라는 그 방법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1930년대 이 대불황을 극복하는 데서 이 케인스주의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발제자께서 이 케인스주의의 핵심이 뭐고 그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효과가 없었다면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실제 상황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자면 케인즈주의 핵심은 기업들이 생산을 많이 해요. 생산을 많이 했는데
판매되질 않는다. 이걸 뭐냐면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수요가 아니라 실제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수요, 유효한 의미의 어떤 수요가 없다 보니까 판매가 안 되니까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케인즈주의 주된 논지입니다. 그런데 설사 유효 수요가 있어가지고, 즉 뭐냐면 그 물건을 많이 생산해 놓은 기업들한테서 국가가 막 그 물건들을 샀다 할지라도, 그러면 기업들은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을 갖게 될 텐데, 화폐를 갖게 될 텐데, 그 화폐를 가지고 다시 물건을 생산할지 말지 하는 문제를, 물건을 단지 그 기업으로부터 이렇게 재고를 많이 샀다고 해서 이렇게 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재고를, 그러니까 유효 수요를 통해서 물건을 많이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재고를 많이 이렇게 소진시키는 것과 그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은 다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설사 그 기업이 재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재고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투자를 많이 해요. 그리고 자기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재고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돈을 이렇게 사내 유보금으로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투자 수익이 이게 낮으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유효 수요, 다시 말하면 판매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이게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주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뭐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 투자를 결정하는 요소와 유효 수요를 이렇게 늘리는 것과는 이렇게 서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물론 이렇게 이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을 끈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막아줄, 그러니까 더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막아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끈을 밀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물건을 좀 더 회복시키는데, 또는 투자를 더 많이 하는데, 이렇게 실 같은 것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거나 하게끔 만들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잘못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물에서 보면 사실 그 케인즈의 생각은 이 민간 기업들을 건드리지 않은 채, 다시 말하면 민간 기업가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은 채 그 남는 부분, 다시 말하면 산업 생산이 많이 된 것을 국가가 나서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을 쓰면 완전고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민간 기업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국가가 나서서 투자를 하거나 국가가 나서서 뭔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민간 기업들은 국가 때문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걸 구축국가라고 하거든요.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 케인즈는 항상 민간 기업가들, 즉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심기를 항상 노심초사 살펴보면서 괜히 그들의 어떤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그들의 사업 이게 영역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고려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딜 정책처럼 실제로 필요한 건 뭐냐면 기껏 해봐야 한 35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이렇게 제공해줬지만, 실제로 800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해주려면 뉴딜 정책을 실시한 것보다 2배 이상의 돈을 더 투자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려면 오히려 미국의 민간 기업들은 그 투자를 한 부분에서 빠져나가야 되니까 엄청나게 화를 내거나 손해를 보게 될 테니까 민간 기업들이 이게 동의하지 않는 거, 심지어는 이 초반에 조그만 뉴딜조차도 위헌이다 뭐 이런 신청을 해가지고 압박을 가했는데, 이 더 많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하게 된다면 민간 기업들이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 영국에서는 이 실업률이 11%가 되더라도 이게 케인즈는 뭐냐면은 이건 완전히 완전고용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기가 회복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근본이제로 되돌아가는 게 좋다, 또는 근본이제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게 좋다, 이렇게 오락가락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았고, 결국 이제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뉴딜이든 아니면은 아주 제한적인 경기부양책 등등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기를 빨리 회복시켰던 건 아까 제가 발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나 독일 같은, 즉 뭐냐면 일본의 군국주의나 또는 독일의 히틀러 같은 이런 작자들이 국가가 나서서 민간을 완전히 통제하고 그 민간 부분의 산업 생산을 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전부 다 산업 생산을 그렇게 이렇게 편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 모든 곳에서 산업이 생산되고 그 다음에 고용이 되고 하는 이런 체제로 갔을 때 금세 회복이 됐던 거거든요. 물론 그것이 뭐냐면은 끔찍한 야만, 다시 말하면 전쟁을 낳긴 했지만 바로 그런 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회복은 케인즈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찌 보면 히틀러한테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공헌이. 심지어는 어떤
이렇게 경제학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케인즈를 꼬집고는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보면 케인즈의 실제 정책에서도 그러니까 1930년대 대불황이든 아니면 나중에 1970년대 또 경제 위기가 왔을 때든 아니면 최근에 양적 완화든 어느 것 하나 경제를 회복시켜주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실제로도 이렇게 케인즈주의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을 신청해 주신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요.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 연결이 되는 동안에 제가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몇 가지 질문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미령님께서 그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아까 미국 정부가 뉴딜 정책을 시행하다가 1935년과 36년에 다시 균형 재정으로 이제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좀 그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시면서 2차 세계대전이 미국 경제를 1929년 대불황에서 벗어나게 했다. 전쟁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쟁의 어떤 측면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었던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지금 전화 발언을 듣고 나서 그 뒤에 다시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전화 발언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중부지회에서 활동하는 이재혁이라고 하고요. 미국이 이제 잘 나가던 그런 1920년대, 그때 이제 미국 노동자들이나 서민들의 삶, 그리고 루즈벨트가 당선하게 된 배경이랑, 그리고 루즈벨트 정부가 뉴딜을 막 추진할 때, 실제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어땠는지 그런 몇 가지 사례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막 사람들은 흔히 이제 막 대공황 전에 20년대가 막 황금기고 무슨 재즈의 시대 막 그런 말을 해가면서 되게 칭송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영화 중에 미드나잇 인 파리? 물론 거기는 파리 얘기긴 하지만 막 거기서 되게 20년대를 화려하고 예쁘게 그리고 막 그러던데, 근데 실제로 호황이긴 했지만 주되게는 부자들과 지배자들의 호황이었다고 해요. 실제로 최상층 0.1%가 이제 최하층 42%랑 맞먹는 소득을 벌었다고 하고, 그리고 1920년대 동안 매년 2만 5천 명의 산재로 죽고, 그리고 10만 명이 막 이제 평생 불구로 지내야 되는 그런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욕 주민들 중, 그 20년대 때 이제 뉴욕 주민들 중 200만 명이 화재 비상구가 없는 그런 건물에서 되게 열악하게 살았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막 사치를 즐기면서 막 황금기니 뭐니 하면서 보냈지만 서민들과 빈민들의 삶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제 황금기 때나 뭐 대공황 때나 늘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1차 대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막 되게 가난하게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1차 대전 참전 군인들한테 무슨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었는데 그걸 안 줘서 막 시위를 했더니, 당시 이제 공화당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후보가 군대를 동원해서 되게 시위를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진압했대요. 이제 그때 시위 진압을 지휘했던 지휘관이 메가더라고 하던데,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이제 1930년대까지 실업률이 올라가고 막 산업 생산량이 줄고 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노동자들의 투쟁도 많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악화하는 경제 속에서 살기 힘들어지는데 뭐 국가도 되게 잔인하게 탄압을 하고 그러니까 후보의 공화당 정부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가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루즈벨트가 당선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집권한 루즈벨트 정부는 이제 막 자본주의 체제를 구하고 반란과 저항을 잠재워야 하는 그런 사명, 그런 체제의 사명을 띠고 집권을 했다고 하는데, 뉴딜이 그런 과정에서 추진됐다고 해요. 몇 가지 사례만 더 언급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1930년대 저항과 투쟁이 되게 많았대요.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 집권 전이긴 하지만 1931년, 32년 그럴 때 이제 막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막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퇴거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근데 막 그런 게 자꾸 벌어지니까 여러 도시들에서 이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막 우리 이웃 주민이 막 쫓겨나고 막 퇴거당하고 그러면 막 4, 50명씩 막 몰려가서 막 지켜주고, 막 정부 막 그런 공무원들이 와서 막 그런 집안 뭐 가구나 그런 것 빼면 다시 돌려놓고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다고 해요. 당연히 지배자들은 그런 거에 되게 쫄았을 것 같고,
그리고 1934년에는 1년 내내 파업 물결이 있었다는데 이건 제가 좀 수치를 보고도 좀 안 믿길 정도로 컸는데 9월 달에는 서면 노동자 1,800만 명의 파업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대부랑 때 이제 어부노조 네네. 같은 데는 막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다른 그런 생필품과 교환하는 배급소를 운영하거나 심지어 막 실직하는 광부들은 실업 상태인데도 그냥 기업이 소유한 광산에 막 다 같이 몰려가서 네네네. 석탄을 캐갖고 막 서민들한테 싸게 공급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네네. 이재용님, 지금 3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네네. 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좋은 발언 감사드립니다. 네. 발언으로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앞서 제가 드렸던 그 두 가지 질문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강미령 님이 해주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그 발제자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또 지금 전화 발언이 그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뒤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요. 1935년, 5년, 6년 이때 그 미국의 산업 생산이 1925년, 26년을 한 25년을 100으로 봤을 때 한 117 정도로 꽤 높습니다. 그 다음에 1935년에 소위 이렇게 가계 소득이 한 720억 달러 정도로 29년 직전, 그러니까 대공황 직전에 한 820억 달러 수준에 근접하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이 적자 재정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축소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 부흥청 같은 데서 이게 실업자들을 고용하는 것도 좀 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러한 소위 균형 재정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36년까지도 미국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 뉴딜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이건 되게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니 이제 그 균형 재정으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37년의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더 이상 균형 재정이라는 그런 개념은 이제 많이 그러니까 깨어지게 됐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뭐냐면은 뭐 일시적인 거고 다시금 회복되면 균형 재정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이런 어떤 믿음 속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 일상적 시기에는 뭐 어떤 산업 생산재를 생산하면 그것을 사가지고 또 어떤 생산을 하든 소비를 하든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뭐냐면 소비를 다시, 그러니까 개인적 소비가 아니라 그 물건들, 중간재를 사가지고 또 다른 물건들을 생산하려면 그 자본가가 그 물건들, 중간재를 사서 생산해서 판매를 해서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수익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야 이게 중간재를 사서 이렇게 뭐 산업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게 보장이 되지 않거나 예상이 되지 않으면 절대 중간재를 사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쟁의 시기라면 설사 그 포탄이든 뭐 아니 총알이든 무기 등등이 설사 전장에서 쓰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국가가 전부 다 수매를 다 하니까 이건 뭐냐면 이거 민간 기업들은 전시 물자는 무한대로 막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하면 다 그것을 다 사들이니까요. 이러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렇게 양적 완화도 그런 양적 완화가 없고 그 다음에 경기부양책도 그런 경기부양책이 없을 정도의 아주 국가가 이 전쟁을 위해서 모든 전쟁 물자들을 민간 기업들에게 일부 뭐냐면 생산하도록 한다면 그 결과는 뭐냐면 대부분 다 국가가 이렇게 조달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민간이 또 이렇게 생산을 하도록 또 독려하고 하는 이런 체제이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 시기에 산업 생산과 그것에 대한 어떤 유효 수요를 확대한다는 것과는 거의 이렇게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전쟁 드라이버로 인한 경제가 빨리 회복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을 좀 소개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정님께서 그 질문을 해주신 것이요. 현재 그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1930년대 당시에 대부랑 그리고 미국의 뉴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자유방임주의를 지지했던 경제학자들과 현재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사이에 뉴딜이나 대공황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그 얘기를 해주셨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선희 씨께서
써주신 건데요. 뉴딜이 가져온 회복 효과에 비해서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겨레 논설위원이 쓴 것을 보면 미국은 뉴딜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다. 그 기반으로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했고 초강대국의 기틀을 닦았다. 이렇게 이제 썼던데 왜 이렇게 이제 고평가가 실제보다 더 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전화 연결이 돼서요. 바로 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서울 서부 3주의 김종환이고요. 저는 이 경제 위기와 투쟁의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를 보면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제와 투쟁의 관계가 이렇게 단순하진 않다. 경제 위기니까 계량주의 파산해서 투쟁에 나설 거다라는 것도 너무 단순하고, 경제 위기니까 좌절해서 못 싸운다는 것도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뉴딜 때에 대한 환상 중 하나가 루즈벨트가 노조를 고무했다라는 이제 그런 환상이 좀 있잖아요. 저희 기사에서 몇 번 다뤘는데, 일단 루즈벨트가 밝힌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뭔가 노동자가 스스로 대표를 뽑아서 교섭 가능하다.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 어차피 루즈벨트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는 아무튼 뭔가 재벌들에게 독점 금지를 풀어주기 위해서 온갖 공정 경쟁을 막 포장하다 보니까 하나 끼어 들어간 거였는데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무됐던 건 사실인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오래 못 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역사를 다른 책들을 보면은 32년에 당선했는데 33년 말쯤 되면은 이미 이제 초기에 노동자 막 신나서 대통령의 뜻이다 노조 결성하자 이랬다가 당연히 루즈벨트는 여러분 투쟁이 아니라 정부를 믿으셔야죠라는 식으로 이제 후퇴를 하면서 처음 고마 노동자들이 길을 품었다가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계급 세력 관계라는 거에 이렇게 통계상으로 패배가 많다고 해서 그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이 소수 혁명가들이 단호하게 투쟁 개수는 좀 적지만 수십 년 만의 승리 아니면은 이 지역의 첫 승리 이런 것들을 따내면서 점점 이제 분위기 바꿔나갔던 거고요. 그 노동자들은 루즈벨트 조금도 안 믿고 주로 트로츠키주의자도 그 중에 있었는데 파업은 물론이고 파업할 때 그 대체 인력을 어떻게 저지할지, 즉 저지한다는 그냥 피켓이 아니라 근데 트럭 운전사 파업이면은 어떻게 대체 트럭의 물품을 쉽게 말하면은 압수해가지고 길바닥에 버릴지까지 다 조직할 정도로 철저하게 정부와 교섭을 믿지 않고 준비하는 혁명가가 있어서 그들이 굵직굵직한 투쟁을 소수지만 이끌어내면서 그러나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분위기 바꾸기 컸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투쟁에는 그런 다 주체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또 여기서 단지 혁명가들만이 아니라 30년대 또 교훈 중 하나가 보면은 이 노조 관료랑 정치권의 기회주의자들도 바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더 그러니까 기존 노총인 AFA라는 노총이 있었는데 거기서 노조 관료들이 분열을 합니다. 이제 기층의 현장 조합원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그럼에도 기존대로 그냥 쭉 노사협조지로 가려는 노조랑 거기서 이제 분열하는 세력이 생기는데요. 분열한 세력도 결코 좌파적이진 않고 사실 CIO를 만든 존 루이스라는 자는 공화당의 노동부 장관으로 건들만큼 되게 우파적인 사람이지만 냄새는 잘 맡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 기존 노총을 해서는 위험해지니까 내가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이제 초기 노총을 띄우기 위해서 약간 필요했던 거죠. 그런 승리가. 이걸 활용을 하고 나중에 그는 이제 노총이 안정화되고 나서는 오히려 사장들한테 내가 만든 노총과 이 단협에 사인하면은 점거 파업 피해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네네. 할 정도로 하고요. 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래서 이처럼 그 당시에 많은 한편으로는 되게 루즈벨트라는 또 다른 기회주의자와 또 노조 관리의 분열 그리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냉소적으로 저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정서를 이용해서 그거를 파고들고 투쟁으로 이끈 노동자들이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러나 또 네네. 많이 있었지만 공산당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게 이어지지 못했다. 그렇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지금 그 전화 발언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지금 바로 혹시 그 전화 발언 가능할까요? 네. 전화 발언 바로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은 연결되는 동안 혹시 제가 앞서서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혹시 뭐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 지금 해 주시고요. 좀 긴데. 네. 우선 간단하게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후보가 생각했던, 다시 말하면 자유방임주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나 노동조합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그 당시를 자유주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경제학설로서는 자유주의 경제학설인데, 오늘날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이 당시에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중에서 두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이 통화량이 잘 조절되지 않아가지고 경제위기에 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통화주의 학파의 주장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부채가 많아져서 이 부채 때문에 기업들이 그 부채에 대한 이렇게 부담 때문에 이렇게 물건을 생산하지 못해서 위기가 왔다고 하는 부채 또는 신용 디플레이션 위기라고 하는 뭐 이런 이렇게 설명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양적 완화로 이렇게 돈을 많이 풀더라도 시중에는 돈이 많이 안 흐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돈이 이렇게 묶여지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이 그냥 이렇게 이거 수장하거나 하지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사는 데 쓰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통화량이 실물 경제에서 실물 어떤 이렇게 산업들의 어떤 물건들을 생산하고 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통화주의적 관점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만 같은 이런 사람들의 통화주의적 관점은 사실상 되게 일면적이고 방향을 실물 부분이 주된 게 아니라 통화가 주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신용 디플레이션 위기라고 하는 것은 2008년 미국 경제 위기 때 미국의 경제 수장을 했던 벤 버냉키라고 하는 사람이 주되게 주장한 것이었는데 이 사람은 예일대학교 경제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이 사람의 박사 논문이 1929년 대공황에 대한 것이었어요. 근데 대공황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성배를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성배가 없잖아요. 아직도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못 찾았다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이든 부채가 많이 쌓여가지고 기업들이 산업활동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부채가 많이 쌓였는지는 바로 판매가 안 되고 이건 뭐냐면 산업 생산을 안 되기 때문에 산업 생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만큼 뭐냐면 실물 부분의 이윤율, 다시 말하면 이윤이 그만큼 충분치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이런 원인들을 이렇게 버냉키 같은 이렇게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비주류 경제학자들의 또 다른 설명들이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두 흐름은 바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것은 30년대 대불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지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 노동자연대 회원 김인식입니다. 좀 전에 한 분도 말씀하셨는데 이 뉴딜이 노동 존중 정책의 사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화죠. 뉴즈벨트도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밀려서 마지못해 노동자에게 양보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자본가의 이익을 보장해서 자본주의를 구출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역사적 소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박 기자도 거듭 얘기를 했듯이 뉴즈벨트 자신은 사회적 대격변 속에서 대통령이 됐고 바로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불만도 달래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33년 초에 취임하고 난 직후에 전국 산업부흥법이라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제 7조 A항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인정해 준 건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마치 뉴딜이 노동 존중 정책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자신은 노동자들에게 단결권만 허용해서 노동자들을 달래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기를 또 기대하기도 했던 거죠.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은 이 전국 산업부흥법에 대해서 그다지 신뢰를 하지 않아가지고 당시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은 전국 산업부흥법이 아니라 전국 배시법이라고 하는 그런 비꼬는 말들도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노동자들이도 이런 어떤 뉴스벨트의 제1차 뉴딜 정책이 사실상은 노동자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것 때문에 반발을 하게 됐고 그래서 상당히 급진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1936년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또다시 한번 노동계급의 투표가 필요했고요. 더군다나 당시에는 발제도 얘기했지만 경제가 일시 개선되는 듯 하면서 대자본가들도 또 루즈벨트에게 등을 돌리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노동계급에게 양보를 해서 재선에 도전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뭐 선거운동 동안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대기업이 자신을 미워하면 나는 그들의 증오를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환심을 사고쳤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 양보를 했는데 이게 바로 이 35년에 통과시킨 와그너법. 이거는 이제 고용주가 노조와 교섭을 거부하는 걸 불법으로 취급하는 거였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통과시켰는데 바로 이 2차 뉴딜 때문에 루즈벨트가 노동계급의 친구라는 전설적인 명성을 얻게 된 거죠. 그러나 실상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민주당에 대한 노동운동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한 계산이라는 것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루즈벨트를 기꺼이 지지를 해가지고 이런 슬로건까지 걸었는데 대통령은 당신의 노조 가입을 원한다.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루즈벨트 지지를 엄청 내세웠고 단지 노동적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진보 정당인 사회당도 뒤이어서 이 루즈벨트 선거운동을 지지하려는 압력에 굴복하는데 네네. 사실 최종적으로 가장 네. 큰 문제는 공산당이 이제 그 방향을 향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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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언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열정을 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정해진 3분이 다 사용을 하셔서 제가 또 다른 분들이 지금 또 대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지금 바로 또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채널은 유튜브의 노동자연대 채널이고요. 노동자연대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지금 곧 될 거고요.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그 질문 중에서 오선희 씨가 질문 아까 하셨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한 가지를 제가 좀 덧붙이는 말이 있었는데, 오선희 씨가 한 질문 중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 시기여도 자유방임주의가 상식적으로 통했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좀 덧붙여서 해주셨었거든요. 그거까지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질문을 제가 드리고, 진행을 하겠는데요. 지금 아까 발제 때 이제 얘기를 하실 때 1930년대에 보호무역주의가 도입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국가들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최근에도 보면은 뭐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이라든지 뭐 리쇼어링이라든지 하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도 지금 1930년대처럼 그런 어떤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쏠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과 또 관련해서 보호무역주의가 전쟁으로 이어지는데 중요한 배경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자유무역을 지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또 자유무역은 또 신자유주의 세계화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이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전화번호니 안 됐나요? 네, 연결이 연결이 쉽지가 않네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질문을 하나 더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답변을 먼저 하실까요? 네. 우선 뭐냐면 오선희 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1차 세계대전 같은 위기 시기에는 아무리 자유방임주의를 할지라도 그때는 어쨌든 뭐냐면 국가가 주도해서 각 자본들과 노동자들과 소위 말해서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싸워야 되니까 그때 자유방임주의가 뭐 이렇게 작용되거나 작동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데 1차 세계대전이 14년에서 18년까지 끝나면 전부 다 이제 이 파리 광화회의 뭐 등등을 통해서 14년 이전의 어떤 국제 질서로 다 되돌아갈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냐면 근본이제로 가고 자유방임주의로 가고 할 거라는 거죠. 근데 20년대 잠깐 이렇게 세계 자본주의가 잠깐 호황을 거치면서 이 불황으로 다시금 1920년대 중반에 빠져들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당혹해 했던 거거든요. 왜냐면은 이 1800년대 내내 유지되어 왔던 그 믿음이, 그러니까 물론 1차 세계대전이라는 막강극을 통해서 약간 이렇게 비껴 나가긴 했지만 이 1800년대 믿었던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또는 자유방임주의 또는 뭐냐면 자기조정적 시장이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지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면 29년 대불황을 맞으면서 완전 그 믿음이 파탄났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은 약간의 예외 기간이었고 그때는 작동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딜은 실제로 경제 성장에 또는 뭐냐면 경제 위기로부터 구원을 해주는 역할도 전혀 하지도 않았지만 마치 해준 것처럼 이렇게 고평가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실 뭐 이렇게 좀 제가 볼 땐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류 경제학자들에서는 통화주의도 안 돼.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안 돼. 뭐 뉴딜이라도 뭔가 된다고 해야 뭔가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설사 사기라 할지라도 사기가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맞는 말인 것처럼 이렇게 설득하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한 25년 또는 30년 가까이 장기호황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는 뭐냐면 적자 재정을, 그러니까 케인즈주의 방식에 의해서 적자 재정을 쓴 게 아니라 오히려 흑자 재정을 쓸 정도로 경기가 되게 좋았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 호황은 케인즈주의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때는 케인즈의 주된 적이었던 이렇게 통화주의자들조차도 나도 케인즈주의자다. 이런, 이게 거의 분위기가 되다시피 했는데 70년대 중반에 경제 위기가 오면서 케인즈주의 정책이 실제로는 이게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다 케인즈주의를 버렸던 거거든요. 마치 뭐 하나라도 이거 자본주의 경제를 뭔가 좀 이렇게 잘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회복이나 또는 경제 호황으로 이끄는 어떤 그런 자신들의 어떤 이렇게 비책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뭔가 자신들이 이렇게 이 경제를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뭔가 그만한 어떤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렇게 이 자부심 또는 그런 어떤 책임감 또는 뭐 그런 이게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벤 버냉키 이야기를 했지만 마치 자본주의 위기의 성배를 찾는, 그러니까 위기의 원인을 찾는 건 성배를 찾는 거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 아닌가? 근데 위기의 원인은 뭔지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이렇게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또 있어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발언해 주세요. 네. 발제 잘 들었고요. 유질 정책이 왜 효과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저도 이제 추가적인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얘기하고 싶다. 첫 번째는 이제 자본주의 작동 방식과 관련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당시에 미국 정부는 이 가격이 너무, 그러니까 공급 과잉이어가지고 제품 가격이 너무 폭락했고 낮아서 문제다라고 봤고, 그렇기 때문에 생산을 통제해서 공급량을 줄이면 제품 부족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제품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봤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전국 산업부문법으로는 공급 과잉이었던 공업품 생산을 정부가 통제해서 생산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근데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는 이게 위기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돈이 생산적 부분으로 안 돌아가는 상황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잘 알다시피 이혼의 원천은 잉여가치고, 잉여가치는 생산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 유질 방식으로는 위기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이제 그때 국제적인 관계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돈이 돌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이 세계 공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또 무역 흑자가 굉장히 컸고, 근데 이제 그 발제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근본이 체제였기 때문에 금이 들어오면 그만큼만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될까봐 미국 정부는 그러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세계 금의 한 40% 정도가 막 쌓이죠. 너무 금이 많이 모였고, 금이 모인 거품 상태였고, 미국에만 금이 모였기 때문에 그럼 그 유럽 국가들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결국 이제 미국의 수출도 시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2029년 말에 드러난 것이 결국 이제 미국 자본가들이 자기의 목을 조르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 즉 이제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이나 강대국들 사이의 그 세계경제 불균형도 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국가 간의 경쟁과 갈등이 더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 대공황의 위기가 뉴딜로 해결될 리는 만무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재정 확대조차도 매우 불투명했고, 실제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균형 예산에 충실하면서 퇴역 군인들의 연금을 깎이고 공공부문에 그 고용이 더 줄었습니다. 일자리 확대조차도 세 번째로는 노동자들이 한 유급으로 고용된 노동자들 한 4분의 1 정도만 그 노동기준법에 적용이 돼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1시간에 25센트인가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받던 임금보다 더 낮은 거였고요. 부호와 일자리 사업에서도 성인 남성들에게만 더 많은 우선권이 주어져서 여성들은 사실 굉장히 기회가 적었고, 또 인종차별적이기도 했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중에서는 3분의 2는 결코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뉴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어떤 한국판 뉴딜 이런 걸로 재탕을 하려는 거에 대한 환상을 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시 앞서 한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공산당이 35년만 해도 루즈벨트가 뭐 자본가 정치인이라고 뉴딜 사기라고 얘기했다 나중에 입장을 바꾸고 환호하잖아요. 네. 그것이 계획 투쟁에 미친 나쁜 영향 이런 걸 다시 환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활발한 발언과 질문들 아주 감사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의견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준영 씨가 의견을 올려주셨는데요. 국가가 뉴딜 정책으로도 안 하던 수준의 투자를 전쟁 물자를 위해서 쏟아붓고 기업들이 이를 위해 생산을 하는 것을 보면 자본주의의 경제 위기는 자원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생산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여러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하나는 1930년대에도 국가가 기업을 떠받치려 했는가와 관련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2차 세계대전의 파괴적 효과도 이윤율 회복에 도움이 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발언으로 기여를 해주셨고, 또 채팅창에서도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아주 오늘 좀 알차게 청중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청중토론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발제자에게 정리 발언하는 시간을 드리기 전에 그 전에 공지사항을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신문 노동자연대의 세호가 나왔다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자연대 이번 호 신문에는 윤미향과 정의연 논란, 그리고 사회적 대화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주요 이슈들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실려 있으니까요.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노동자연대 신문은 정기 구독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림이를 설치를 하시면은 수시로 올라오는 기사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이도 꼭 설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930년대 대불황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고 빨리 회복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대기업들, 다시 말하면 독점 자본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1800년대 중반이나 후반의 경우에는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기에는 불황이 오면 자본이 엄청나게 도산한 자본의 시체 위에 새로운 자본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미 뭐냐면 1800년대 말 이후부터는 독점 자본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독점 자본은 1930년대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무리 아까 제가 은행들이 뭐 한 10,000개가 무너졌고 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무너졌던 10,000개 정도의 은행들은 다 주은행들이었습니다. 그 주에만 있는 이렇게 단주은행이라고 하는 은행들이었고 전국 은행들은 거의 망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중소 규모의 자본들은 망했지만 대자본들은 오히려 중소 자본들의 망한 그 영역들을 더 확장하면서 더 세력을 키웠던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1930년대 미국의 경우에 오히려 뉴딜 정책이 아까 전국 산업 부흥법도 그렇지만 이게 오히려 대기업들을 위한 법의 성격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불황이라 할지라도 대기업들은 이 불황을 좀 참고 견디면 나중에 좋은 세상 올 거니 생각하고 되게 견딘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1800년대 중반에 마르크스가 살았을 당시처럼 대기업들이 망하고 또다시 형성되고 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들은 불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끝끝내 망하지 않고 견디다 보니까 불황 자체가 되게 길어지고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 이런 미국의 경제가 그만큼 긴 불황을 겪었던 이유가 바로 대기업의 영향 때문이고 이 대기업이 주로 경제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어떤 자본 파괴, 다시 말하면 자본의 어떤 효율적인 어떤 재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이 2차 세계대전 때는 남아돌던 유자본들이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이런 자본들이 다 군수물자 생산으로 다 동원되다 보니까 막 활발하게 생산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전쟁 때는 마찬가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뭐냐면은 군비 경쟁은 설사 그 군사적 물자를 사용하지 않을지라도 이 유자본들을 국가가 수주를 줘가지고 군비 물자를 생산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냐면은 불황에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의 높은 회복은 아닐지라도 꾸준한 회복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게 전후 장기황의 비밀, 원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까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요. 최근에도 공급망 제조적인 리쇼어링이니 아니면 자국의 해외 자본들이 자국으로 다시금 되돌아오도록 하는 압박을 가하곤 하는데, 1930년대 대불황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줬던 법이 뭐냐면은 1930년에 미국 대통령 후보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이라고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 적게는 40%, 많게는 한 200% 이상 관세를 물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관세를 물리면 미국 제품이 해외로 수출할 때도 그 나라가 똑같이 관세를 물릴 거다, 보복 관세를 물릴 거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도 끝끝내 그냥 관세를 매겼고, 사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등은 전부 다 뭐냐면 다 보호무역주의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 경제처럼 갔던 거죠. 근데 이 자본주의 자체가 세계적 체제이고 한 나라에서는 생산과 분배, 소비를 다 못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거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게 뭐냐, 독일 같은 나라였는데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위해서 폴란드나 체코를 공격하게 됐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던 거거든요. 그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이 볼 때는 사실상 자본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는 되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도 있고, 어떤 국면에서는 세계화가 되게 많이 강화될 수도 있는데, 보호무역주의나 세계화나 전부 다 뭐냐면 자본의 어떤 편제와 자본의 어떤 경쟁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고, 거기에서 어느 하나를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본의 여러 가지 변한 형태, 표현되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또는 경쟁의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를 지지할 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자유무역주의도 보호무역주의도 대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마치 보호무역주의는 전쟁으로 나가고 자유무역주의는 번영과 평화로 나가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지난 한 20, 30년 동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또한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이번에 했던 30년대 대불황에서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1920년대 그 오스트리아 폴란드 막스주의자인 헨리 그로스만이 바로 경제 위기의 원인은 바로 이윤율의 저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했을지라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할 때야만이 그 원인이 무엇이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바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반대여야 된다는 점을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이 경제 위기나 이런 등등을 설명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점을 전 한번 이렇게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정리 발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발제해주신 이정구 동지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지금까지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